쉬운 과정이면서도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하면은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성공이 곧 목표이고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목표가 없으면 성취도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난로가 있는데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난로가 있는데 연료가 없으면 난로는 의미가 없겠죠. 난로는 단지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취를 하고 싶은데 내 목표가 없어. 그럼 성취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로에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키가 없는 배를 조종하면 배는 막 표류하겠죠. 표류. 이리저리 흔들릴 겁니다. 어떤 방향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파도에 휩쓸리는 탁구공처럼 상황에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심이 잡혀 있는 한 방향으로 정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키가 있는 배와 같다. 자, 키가 있는 배라는 의미는 자, 항해 지도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또 도착해야 될 목적지도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간은 목적 지향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동물은 본능 차원의 인생을 살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 차원에. 그래서 이제 태어난 이후에도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 차원에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야 되고 잠이 오면 잠을 자는 본능에 의한 삶을 사는 게 바로 동물입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 외에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자, 동물은 현재만 인식한다면은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미래에 내가 날씬해지고 싶어. 그러면 먹고 싶어도 먹는 걸 참을 수가 있겠죠.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 정의롭고 정말 성스럽고 정말 가치지향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어. 그 목적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시켜야 된다면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건 뭐냐면은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바로 동물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추적 메커니즘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사일 유도 시스템과 같아요. 자, 미사일을 만드는데 미사일의 목표를 설정해서 발사를 시키지 않는다면 미사일은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인간도 이제 이렇게 미사일처럼 목적 추적 메커니즘 갖고 있는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그러면 발사되지 않는 미사일과 같은 거죠. 발사되지 않는 미사일. 즉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 목표에 맞게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처럼 우리도 행동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실패 체제하고 성공 체제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패 체제라는 것은 항상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에요. 안전지대에. 편안하게 어제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냥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 이게 실패 체제죠. 한 8~90% 사람들은 실패 체제 속에 머물러 있죠. 즉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를 거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성공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불편하지만 두렵지만 어색하지만 도전하려고 그래요. 자, 왜?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이 목표라는 것은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도전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어색함을 이겨내야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목표는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공 체제라는 거는 비록 불편하지만 두렵지만 어색하지만 도전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성공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실패 체제와 성공 체제가 둘이 싸운다면 어떤 체제가 이길까요? 당연히 성공 체제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성공 체제를 갖고 있는 5%의 사람들이 95%의 실패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의 성공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 즉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 말이죠. 이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95%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5%의 목표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평생 종신 노예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끔찍하죠. 우리가 중세기에 뭐 유럽의 노예들만 노예가 아니라 목표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정신적인 노예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바로 목표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죠. 자, 목표 있는 사람은 계속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를 또 요구하죠. 참가시키려고 리드를 하죠. 결과적으로 95%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5%의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한 노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목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공의 두 가지 대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두 가지 대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정하고 전액을 미리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대가를 미리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성공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중에 돈을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성공을 이루는 것은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뷔페 식당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나요? 먼저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죠. 자, 이 성공을 이루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자,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 그 성공의 결과물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은 이게 두 가지 대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내가 이루고 싶은 원하는 결과물이 뭐지?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그럼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어떤 노력과 어떤 시간과 어떤 돈을 투자해야 될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NLP 최면 치료 전문가가 되고 싶다. NLP 최면 치료 전문가가 되는 게 원하는 결과예요. 그러면 이 NLP 최면 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뭐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뭐지? 뭐 예를 들어서 뭐 NLP 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최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돈도 얼마를 지불해야 되고 얼마에 또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게 노겠죠, 그죠? 기간은 얼마가 노겠죠. 그걸 지불하면은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하는 결과가 뭔지를 모르거나 즉 막연하게 목표를 갖고 있거나 두 번째는 결과를 안다 하더라도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막연한 목표를 알고 있다는 것은 막연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쏜 것과 똑같겠죠. 관역이 막연한데 그 화살을 쏘았을 때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관역을 명확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관역을 화살로 맞추는 게 쉬운 것처럼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꿈이 뭐예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10년 이후에 어떤 삶을 살길 원하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살면 뭐 사는 대로 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죽고 싶으세요?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몰라요, 사람들. 제가 질문해 보면 연애 9명은 원하는 결과를 몰라요, 사람들.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돈을 많이 벌면 꿈이 생길 것이고 꿈이 생기면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겠죠. 그때 꿈이 생기겠지? 뭐 이런 식이지. 마치 영화를 제작할 때 오늘 열심히 영화를 찍는데 송내역에서 한번 찍고요. 부천역에서 한번 찍고요. 저 서울역에서 한번 찍고 계속 찍다 보면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식이지. 자, 영화를 근데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시나리오를 짜야 되겠죠. 즉 내가 원하는 영화의 결과물을 시나리오 속에서 이미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시나리오에 맞게 그래 송내역에서 찍어야 될 게 송내역에서 찍고 또 뭐 부천역 그때 시나리오에 맞는 촬영을 하는 건 두 번째 문제라 이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일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뭐 이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밀림 속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두 개 팀이 나누어졌습니다. A팀, B팀. A팀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선 일단은 밀림을 벗어나야지. 어디든지 가봐야지. 열심히 나가다 보면 밀림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지. 일단 나가자는 게 A팀이었어요. 이제 B팀은 어떤 팀이냐면은 우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만 밀림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알고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게 B팀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느 쪽이 밀림을 잘 벗어날 것 같아요? A, B, B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인생을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냥 뭐 밀림을 벗어나서 밀림을 벗어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운이 안 좋으면 밀림을 계속 헤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네. 빽빽이 돌리죠. 예,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열심히 살면 돈도 많이 벌고 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겠지. 물론 뭐 다행히 이룰 수도 있겠지. 예, 예. 근데 한참 둘러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확한 방향을 모르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산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리산을 올라갈 때 지리산에 뭐 우리 중산리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뭐야 저 남원에 또 뭐 우리 하엄사 뭐 쭉 있잖아요. 네. 길을 알고 올라가는 거하고 그냥 올라가다 보면 정상을 가겠지. 그냥 올라가는 사람은 다를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자, 영화를 촬영한다면 미리 시나리오를 알고 영화를 촬영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나리오 쓰다 보면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되고 뭐 주연 배우 뭐 또는 조연 배우 뭐 또는 뭐 그 외에 또 관중 뭐 또는 뭐 장소 로케이션 뭐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지 우리가 감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제작비가 얼마나 든다. 이게 대가거든. 우리 인생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돈은 이렇게 필요하고 이걸 알고 있는 것 그걸 그대로 투자하는 거 이게 이제 대가 지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인생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그래서 성공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 자 원하는 걸 모른다든지 두 번째는 원하는 걸 알지만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대가 지불을 안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공짜 심리잖아요. 공짜 심리. 로또 당첨이라든지 뭐 또는 뭐 비트코인 뭐 또 뭐야 뭐 일부 또 다단계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뭐 공짜로 그냥 쉽게 좀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책이 있는데 지그지글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7개의 계단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7개가 아니더라도 성공으로 하는 계단이 있을 뿐이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려면은 빨리 올라가려는 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그 공짜 심리 이걸 빨리 좀 내려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있다. 성공하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났다. 네, 고장나 있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요. 자,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 있을 뿐이다. 시작. 성공하는 계단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 나의 성공으로 가는 계단은 뭘까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계단이 뭐 첫 계단 뭐 우리가 걷는 그런 말을 배운 아이 같으면 지금은 내가 넘어져야 된다면 넘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계단은 다리에 힘이 생긴다. 다리에 힘이 생기는 계단. 세 번째는 뭐 할머니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고 걷는다. 이게 세 번째 계단. 이렇게 계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제 이 계단을 잘 쫓아가는 것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NLP나 체면이나 성공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은 성공은 철저히 어떤 자연 법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철저한 자연 법칙. 이 자연 법칙을 우리가 따라서 인생을 살 때 절대 실패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점을 이해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NLP에서 노는 최고의 성공 공식인데 뭐 성공의 4가지 기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공을 NLP적인 관점에서 4가지로 한번 정의해 본 건데요. 첫 번째 목표. 자,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자, 목표. 자,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한다. 또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안다. 분명히 알고 있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눈을 감았을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고 신체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느껴지고 이렇게 오감 차원의 눈을 감고 현실감 있게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미래를 상상하면은 현실감 있게 상상이 되시나요? 느낌이 있나요? 네. 그러면은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5년 이후, 10년 이후, 뭐 20년 이후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자, 눈을 감고 상상할 때 현실처럼 느껴지는구나. 현실처럼 이미지가 떠오르는구나. 그러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는 구체적으로 글을 쓰고 눈을 감았을 때 생생하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목표가 자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행동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행동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목표가 분명하다는 이야기는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나 이루고자 하는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럼 행동하는 게 쉽죠.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앤서니 라빈스 이야기를 빌린다면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고통과 즐거움의 신경회로가 아주 약하다 이거지. 아직 고통을 덜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직 즐거움이 크지 않다는 거죠. 고통을 덜 받았다고. 그쵸. 이 예를 한번 봐봐요. 어떤 여행객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집 앞에 개 한 마리가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끙끙거리냐 보니까 못이 박혀 있는 판자 위에 누워 있어. 그래서 개 주인에게 갔습니다. 당신 개가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판자 위에 누워 있는데 좀 끌어내 주지 왜 끙끙거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왈 아직은 참을만 한 모양이지. 아직은 놀 만큼 아프진 않은 모양이지 뭐 이런 이야기죠. 참을만 한 모양이지. 자, 행동을 안 하는 이유는 참을만 하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네. 요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뭐냐면 이제 120시간인가 아론 렐스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시간인가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아론 렐스톤은 27살 나이에 암벽 등반을 했단 말이야. 암벽 등반.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암벽 등반을 통해서 자신감도 키우고 용기도 키우기를 원했죠. 근데 암벽 등반을 하다가 오른팔이 절벽 위에 끼어버린 거야.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빼지도 못한 상태에 한 일주일 지내는 거야. 일주일. 뭐 첫날에는 그냥 뭐 대충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떻게 잘 되겠지. 근데 3일 날이 지나도 사람들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거죠. 3일 날이 되면서 마시던 물도 다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자기 오줌물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돼버리니 오줌물도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 오른팔을 잘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른팔을 잘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등산용 칼을 통해서 1시간에 걸쳐서 오른팔을 자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한 2km를 절벽 아래로 내려오면서 941생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막 왔어요.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오른팔을 자르면서 살아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자신감,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암벽 등반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기가 있겠어요? 난 자신감이 없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여기 정답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게 뭐냐면 결단이거든요. 결단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디시전, 뭐뭐로부터 시전, 잘라버리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즉 다른 선택을 잘라버리는 이게 결단인데 이 사람이 볼 때 죽는 거는 어떤 거였죠? 죽는 거는 끔찍한 고통이었겠죠? 살아나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즐거움이겠죠? 맞아요? 죽음의 사지에서 살아난 사람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통의 끝까지 간 거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고통의 끝. 내가 살아난다면 이렇게 내가 좋겠구나. 즐거움의 끝으로 간 거죠. 고통의 끝과 즐거움의 끝. 고통과 즐거움이 신경회로의 지렛대를 만든 거지. 결국은 막 하나죠. 예. 그러면서 오른팔을 자르는 거죠. 자, 오른팔 자르는 행동은 바로 이렇게 이제 고통과 즐거움의 신경회로에 지렛대에서 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은 참을만 하구나. 고통이 아직은 참을만 하구나. 즐거움도 그저 그렇구나. 그래서 행동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자,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은 이제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발표 불안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발표 불안. 그래서 이분들은 지하철에서 이제 스피치 준비를 시키는데 자기는 죽어도 지하철에 스피치를 못 하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했죠. 만약에 근총을 이마에 들이대면서 지금 지하철 스피치 하려면 쏴주겠다 한다면 바로 하죠. 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하죠. 바로
바랍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그 얘기 하는데요. 너가 그 복고 좋은 길로 갈 것이냐, 그 신의 길로 갈 것이냐 하는데 네. 계속 에고가 막 다른 변명들을 늘어놓잖아요. 네. 근데 너의 머리에 권총을 겨눠도 너는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예를 또 하죠. 뭐 그것도 같은 예고. 네. 자, 100m짜리 빌딩이 있어. 빌딩. 네. 두 개의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사이로 사다리를 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다리를 건너가게 하는 행동을 이제 시험하는 거지. 당신에게 1,000만 원 줄 테니까 건너올래요? 당신에게 1억을 줄 테니까 저쪽에서 이리 건너올래요? 100m 높이였어. 자, 그러면은 얼마를 주면 건너오겠냐, 그지? 100억을 주면 건너올래요? 우리가 선생님 어때요? 자, 100억 주면 건너오겠습니까? 100억이 생명보다 귀한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떤 엄마한테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을 납치를 해가지고요. 그 납치범이 지금 당장 여기를 건너오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이겠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건너가겠죠. 건너가겠죠. 아들 생명은 100억보다 더 소중하니까. 요게 이제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즐거움. 100억을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즐거움이 그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행동력은 절박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함은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지금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당장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즐거움. 이 지렛대에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 정말 맞는 말 같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목표는 있는데 행동을 못 하고 있다면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참을만 한가? 아직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대한 즐거움이 그저 그런 즐거움인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LP나 체면 기법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을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주는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지. 인간은 상상력이 있잖아요. 상상력을 통해서 똑같은 현실을 지옥처럼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고 천국처럼 엄청난 기쁨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또 우리 상담을 할 때도 그걸 이제 같이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여기 목표는 있는데 뭐 좀 치료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결단을 못 내렸어요. 우리 약사님도 이제 건강 상담할 때 치료를 하러 왔는데 아직은 할까 말까 고민해요. 그러면 고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끔찍한 고통을 가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어. 담배를 끊지 못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 끔찍한 고통을 가해야죠. 담배를 끊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끊고 싶은 충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동기부여 아니겠냐고. 동기부여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이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입시키는 동기부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연결시키고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연결시켜라.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저는 그걸 좀 잘하는 편이에요, 사실.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거 참 잘해요. 자,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겠죠. 네. 자,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는데 잘 되고 안 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은 요걸 바로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민감성. 예민한 감각. 센슈리 어큐티. 근데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 때도 중요하지만은 상담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되고 있는 게 뭔지,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뭔지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뭔가 일이 안 되는데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서 일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쪽으로 일을 밀고 나가. 그러면 더 안 되겠죠? 우리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는데 계속 효과가 없어. 그러면 치료가 잘 되는 쪽으로 다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해. 그러면은 효과는 또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똑같은 선택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례로 김포공항에서 김해 비행장까지 비행기가 항해를 할 때 비행 항로를 이탈하는 확률이 얼마냐를 보니까요. 93%예요. 93%의 비행 항로를 이탈해서 비행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에서 김해까지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단지 7%만 비행 항로에 머물러 있는데. 자, 근데 김해까지 갈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바로 이제 민감성이거든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계속 항로에서 피드백을 준다는 거죠. 피드백. 아, 지금 이탈돼 있으니까 항로에 들어오세요. 지금 또 이탈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이탈했으니까 다시 궤도에 들어오세요. 지금 당신 행동은 잘못되었어요. 다시 궤도에 들어오세요. 지금 당신 행동이 또 벗어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민감성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또는 자동차를 조종하는 것 똑같아요. 자동차 운전해봤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목적지를 정했는데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경로를 이탈했는지 피드백을 해주는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자, 지금 버스 났구나. 이탈했구나. 잘 가고 있구나. 그래서 둔감한 것도 죄다 이렇게 봅니다. 둔감한 것도 죄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해일 행장이 일었는데 해일이 일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뭐 다람쥐라든지 들쥐라든지 동물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해일이 일어나기 한두 시간 이전에. 근데 그 바다에 해수욕을 하고 있던 한 2,000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민감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지도 동물들은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민감성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민감성이 좀 강한 동물들은 미리 다 도망쳤는데 네. 사람들은 도망을 못 가더라냐. 그런데 해일도 뭐 그런 문제지만은 우리 삶도 그렇거든요. 계속 어떤 신호를 보내죠. 지금은 제대로 가고 있다. 지금 벗어나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친구 관계, 뭐 부부 관계, 가족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벗어나 있어요. 돌아오세요. 뭐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마찬가지예요. 대화하다 보면 지금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벗어나 있어요. 계속 이게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벗어나 있는 부분을 내가 알아차리고 다시 제대로 된 경로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방식대로 소통을 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 목표를 추구하고 인생을 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이게 민감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융통성은 뭐냐면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는 거죠. 민감성과 융통성은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민감성으로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되지 않는지 신호를 받아서 자,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저나 이제 우리 조성기 양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치료를 할 때 치료 방식도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싸움할 때도 칼을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칼이 2개, 3개야. 그러면 싸움을 더 잘하겠죠? 연장빨이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 방식도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혹자는 나는 체면 전문가만 되면 돼. 나는 NLP 전문가만 되면 돼. 나는 뭐 코칭 전문가만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거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다양한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체면도 잘 다뤄야 되고 NLP도 잘 다뤄야 되고 뭐 코칭도 잘 다뤄야 되고 뭐 스피치, 상담 다양한 기술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의 한계가 뭐냐면요. 특히 이제 그 의사라든지 뭐 한의사라든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한계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방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걸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만 최고라 생각해요. 산부인과 외에 다른 건 안 배우죠. 치과 의사는 치과 외에 다른 건 안 배우죠. 근데 저희가 상담실을 내보면은 인간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로 연결돼 있지 않나요?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치료해야 되고 영혼도 치료해야 되지 않나요?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을 치료하고 또 영혼도 치료해야지.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 마음을 같이 치료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같이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도 우리 조성희 약사님이 하는 건강 상담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유상수 선생님이 하는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옆장 방시현 선생님이 하는 요가라든지 뭐 이런 걸 저는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항상 배우려고 하고. 이게 유연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연성. 그래서 우리가 나의 방식만 최고가 아니라 나보다 더 다른 방식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내 위주의 치료가 아니라 내 남자 위주의, 상대방 위주의 치료적인 접근 방식이 참 중요하겠다. 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방법을 잘 찾아간다. 자, 여기 사는 게 참 많이 있죠. 자, 이건 조금 이따 실습하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이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목표 설정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미션 지향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목표 설정은 어떤 거냐면은, 만일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외부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되면 뭐 내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목표가 바로 이제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션 지향은 뭐냐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목표 설정인데, 우선 정체성의 확립, 미션 선언문 작성, 비전 로드맵 작성, 가치와 신념 진수문 작성,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정렬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처럼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는 거죠. 제가 목표 설정 이전까지 지난주까지 뭘 했냐면은, 자, 비전 만들기, 사명 찾기, 가치 신념 확립하기, 요거 했죠. 그거 하는데 거의 한 3주가 걸렸어요. 3주. 즉 내면의 비전, 사명,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3주가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오늘 목표 설정은 바로 이제 비전, 사명, 가치관에 입각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자기다운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목표 설정에 네 가지 함정이 뭐가 있냐, 이걸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함정 첫 번째는 쉬기 위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 나는 5년 내로 은퇴해서 요트를 타면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아니, 밖에 있는 10명이 9명, 10명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나는 5년 이내 은퇴해서 나는 요트 타고 살 거야. 해외여행하고 살 거야. 절대로 은퇴 못하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못해요. 네, 오늘 안 5년 지내도 그렇게 안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쉬기 위한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쉬기 위한 목표를 선택한다. 그게 이제 함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적인 상태에만 관심이 있는 광고 유혹이다. 나는 수백 평짜리 집을 사서 내 성으로 삼을 거야, 이런 거예요. 자, 물질적으로 뭔가를 크게 이루면은 내가 행복할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전원주택을 사고, 뭐 무인도를 사고, 뭐 개인 자동, 뭐 개인 뭐 선물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죠. 함정 세 번째 이런 게 있어. 만일 그렇다면 이게 재정의 목표다. 만일 내가 싫어하는 일, 지금 이거는 싫어하는 일이지만 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이 3번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기 싫은 직장 일이야. 지금 하는 일은 뭐 영업 관련 일인데 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돈을 한 10억 정도만 벌어버리면 그 돈을 가지고 나는 꿈을 이룰 거야. 돈 위에 꿈을 이루겠다는 거죠. 자, 대부분 사람들 이런 함정에 빠지는데,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자, A팀은 뭐냐면은 나는 일단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이게 A팀이었어. B팀은 뭐냐면은 일단 나는 원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원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 거야. 이게 B팀이었어. 그로부터 20년이 지났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A팀에 나는 돈을 일단 많이 벌 거야,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이 중에는
전체 비율의 한 5% 정도만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돈도 제대로 벌지 못했어요. 근데 B팀에 일단 나는 원하는 일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사람들은 거의 95% 이상이 그 1% 이내에 아주 대단히 큰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꿈을 이루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는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뭐 5%밖에 성공률이 없어요. 근데 돈과 관계없이 나는 원하는 일을 먼저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돈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거야. 이 사람들이 오히려 95% 이상 돈을 더 많이 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뭐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꿈을 이루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꿈을 이루지 않겠다와 똑같은 거죠. 자,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함정 4번에 보면 수단대 목표. 이거는 영업인들이 주로 이런 함정이 많이 빠집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만큼 물건을 팔아치우기를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이 영업사원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잘못되고 신빙성 없는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게 된다. 자, 이런 거죠. 이제 회사에서 뭐 이번 달은 1,000만 원 매출을 올려야 돼, 이렇게 이제 목표가 설정될 수 있겠죠. 그럼 1,000만 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강매를 할 수도 있겠지. 뭐 친구한테 뭐 또는 지인한테, 가족들한테 뭐 제품을 사달라고 맡길 수도 있죠.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 1,000만 원 매출 올리기 위한 그 수단을 위해서 실질적인 목표를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훼손될 수도 있고 가치 있는 목표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영업회사에서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다는 거죠. 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그렇고요. 뭐 다단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표가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목표가 될 때 이렇게 여러 함정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향하는 그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 설정 이전에 반드시 내 의미 있는 비전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삶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가치관이 뭔지 확립한 그 다음에 그 비전, 사명, 가치관에 입각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